네, 이번 달에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카카오페이 통해서 김땡린님 후원해주셨고요. 변땡석님께서 라섹하고 눈 감고 듣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메시지와 함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로 핸드폰을 완전히 옮기는 완전히 첫 주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노트 10이 나왔잖아요, 새로.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기능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이폰보다 바꾸기로 결정하고 사전 예약은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빨라봤죠, 다음 주 화요일.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제가 갤럭시 S8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액정 깨진 거 중고로 산 거 이걸로 이제 전환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옛날에는 뭐 옮기면은 무슨 앱이 없고 뭐가 안 되고 막 그쵸. 연락처를 카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세상은 앱들이 우선 멀티 앱 OS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있어요, 자체 클라우드에.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쓰던 거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고 연락처도 그냥 아이폰에 있던 거 이렇게 V카드 받아서 구글 연락처에 다 동기화시키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낙교님만 옛날 폰 쓰는 걸로 아이폰. 일단 아이폰 중에서도 옛날 폰이시잖아요. 네. 안드로이드는 배어가 없죠. 안드로이드에 배어가 약간 없죠. 생존템이긴 한데 저한테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써져요. 저는 모바일에서 배어 같은 저작 도구를 쓰는 거는 애초에 포기하고 있어서 아, 저작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저작은 컴퓨터에서 하고 메모를 읽는 용도로 쓰는 거죠. 네. 노션을 쓰면 됩니다. 아, 노션 너무 구려서 노션 요새 회의감이 좀 많이 들고 왜 있어요. 구린지 알아요? 아이폰 SE 쓰니까 구린 거예요. 어제 이제 회사 사람들이 막 하는데 본인은 낙교님은 막 자기 폰이 안 느리다 그러잖아요. 아이폰 10 쓰고 이런 분들이랑 비교해 보려고 슬랙을 딱 켰는데 슬랙 그 목록 나오는 데까지 여기는 한 3초 걸려요. 안드로이드가 제일 빠르고 안드로이드가 0.5초도 안 걸리고 앱을 완전히 종료했다 실행했을 때 아이폰은 그 다음 한 1초 안 걸리고 그래서 약간 근데 다른 앱들은 비슷했어요. 아이폰 X나 아이폰 SE나. 아니요, 그런 앱 자체가 느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실제로 비슷했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애니메이션 보여주려고 느리게 띄우는 것 같아, 다 같이. 근데 우회 소질 하나 풀고 가야 되는데 SE는 오래된 모델이 아니에요. SE 이제 3년 6개월 돼가는 모델입니다. 3년 6개월이면 갤럭시로 따지면 갤럭시 S7? S7이요. 아직 SE에 2세대가 없어요. 바꾸고 싶은데. SE를 고집하시면 안 되죠. SE가 SE2. 단종됐죠. SE는 단종됐죠. 지금 낙교님이 말하는 거 뭐냐면 저기 옛날 맥킨토시가 10년째 안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G4, 네, 안 만들 건데 G5, 이제 G6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거죠. 만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SE는 스테디셀러죠. 아마도. 그렇네요. SE2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 것 안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모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 다양한 모델 만들어 가지고 효율이 안 나오는. 아이패드가 요즘 그러잖아요. 아이패드가 막 10.5, 9.7, 막 11인치, 12.7. 그 추세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네? 아이패드의 추세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쵸. 노트 10은 아이패드도 분리했으니까. 노트 10은 뭐 자급제로 구입하셨어요? 네, 자급제로 삼성닷컴에서 샀는데 이제 제일 호구 짓을 한 거죠. 왜요?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 나와요. 와. 자급제 그냥 사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카드 할인이 현대나 국민카드 혹은 쿠팡으로 사면 12% 캐시백이 들어오고 네. 삼성닷컴에서는 10% 캐시백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13만 원 할인하고 뭐 선물 조금 받고 끝나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대리점들이 뭐 성지 이런 거 벌써 떠가지고 뭐 10만 원 이런 애들이 생겼어요. 13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생겨서 물론 그게 가능해요? 요금제를 이제 뭐 10만 원짜리 한국에는 또 5G 전용 모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꼭 5G 요금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보조금을 준 이 기기는 5G 전용이라서 LTE 요금제를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5G는 최저 요금제가 5만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막 엮여서 당장은 보면 10만 원인데 저처럼 알뜰폰 요금제로 막 2만 얼마짜리 쓰는 사람들은 막 따져보면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네. 정도는 아니고 통신사 보조금을 받으면 한 3, 40만 원은 싸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도 네, 어떻게 해도. 그 대신 통신사에 묶인다. 뭐 그 저 정도. 통신사 앱이 깔려 있고 지금 저도 갤럭시 S8 이 기기도 그런데 통신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신사 앱이 깔리고 절대 안 지워지고 껐다 킬 때 통신사 로고가 나오고 예. 삼성페이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통신사를 바꾸면 그 교통카드 기능을 평생 못 써요. 이 기기는. 이 기기는 SK랑 통신사가 붙었을 때만 그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KT 유심을 꽂으면 교통카드 추가가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약간 그걸로 3, 40만 원? 혹은 50만 원 더 내는 거죠. 아이폰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단점인지 모르겠어. 아이폰은 이제 조만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애플페이 지금 상표권 아무것도 모르는 등록했다고.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벌써 소문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에 네. 뭐가 나와요? 한국 애플페이 지금 SK랑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SE2도 나온다는 소문은 파다해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죠. 갤럭시 노트 10은 유튜브나 크리에이터한테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최적화돼 있어요? 우선은 카메라가 좀 좋고요. 네. 광각 이런 거 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셀카나 뭐 이렇게 찍을 때도 뭐 광각으로 찍을 수도 있고 좁게도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되고, 이 S펜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은 그 영상 이렇게 봤어요. 돌리면 줌이 됐다가 이렇게 돌리면 줌 아웃 됐다가 또 이렇게 갤럭시 펜을 누르면 녹화가 되고 해가지고 펜 크리에이터 사용률을 많이 높였네요. 네. 잘했네요. 그래서 보면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 BJ들 보면 거의 대부분 갤럭시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메인 폰은 아이폰이더라도 네. 근데 저는 이제 폰을 하나로 써야 되니까 그게 있고 또 요즘에 아이폰 계속 쓰면서 손목이 너무 아파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갤럭시 지금 이거 S8인데 이것만 해도 확실히 가볍고 노트 10 같은 경우 더 가벼워졌어요. 심지어. 정말요? 네. 노트 10 그 작은 버전은 168g이고 노트 10 플러스가 아마 190g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0이 몇 g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노골님도 최근에 바꾸지 않으셨어요? 저는 작년에 작년에 뭘로 하셨죠? 갤럭시 9. 갤럭시 9. 네. 9 나오고 좀 기다렸어요. 저도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볼까 하고 이제 막 성지 뭐 이런 글 뜨는 것도 기다려보고 뭐 엄청나게 싸게 파는 뭐 무슨 그런 대란이 있잖아요. 그쵸, 대란을 맞아요. 되게 기다려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좀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특정 통신사에 매여야 된다는 점. 그게 싫어서 KT를 거의 20년 정도 썼는데 버리고 이제 알뜰 통신사로 가고 자급제로 샀죠. 그 무슨 폰이에요? S9 S9 갤럭시 이요? S9. S10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올해? 그쵸, 올해 S10이 나온 거죠. 작년에 작년에 바꾸셨다고? 사셨구나. 네, 작년에 샀어요. 그럼 삼성닷컴 S9. 이런 데서 사신 거예요? 그때 무슨 저는 옥션인가 뭐 이런 데서 샀어요. 가장 저가로 골라서 그냥 자급제니까 그쵸. 저가 중에 뭐 카드 할인 좀 되고 뭐 이런 것들 골라서 샀어요. 약간 지금 SE 좋아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폰 사려고 다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SE를 한 대 사놔야 되나? 네? 그러면 SE를 좋아하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하나 사세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사세요. 그렇게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넘어왔을 때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공인인증서를 앱마다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쵸. 네.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게 보안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하지만 뭐 제품이 그렇게 보안적으로 아니요, 안전할 그냥 필요가 있나 싶은 그렇게 따지면 윈도우도 위험하죠. 윈도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윈도우는 위험하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 전자정부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가서 저 거의 동사무소 그런. 가서 저 거의 그런데.
이게 진짜 낙견님은 그거네. 아이폰 SE가 좋아서 쓰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 혹시 옛날 사람이야. 일만 당근마켓에서 하고 네. 그러니까 부업으로 당근마켓에서 일은 하지만 주업은 저기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 등본 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패러라이즈 같은 거 써도 너무 힘들어서 막 프린터 지정하는 거 막혀있고 그래서 공인인증서도 해야 됐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가거든요. 왜냐면 출근하는 길에 동사무소 있어요. 그게 훨씬 편하던데. 아, 몸이 더 편하긴 힘들죠. 하죠. 그러니까 뭐 등본 같은 거는 사실 지하철 같은 데서 그 간편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편한데 그래도 인터넷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기도 하니까. 있긴 하죠. 근데 실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정부24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뭐요? 공지 올려가지고 뭐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잠시만요. 된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따가 네. 제가 아이폰 10 그 무게를 봤는데 아, 네. 저도 그 얘기 아이폰 하려고. 10이 174g인데요. 이미 가벼웠는데 근데 왜 더 더 무겁게 무겁냐? 느껴지지? 몇 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노트 10 새로 나온 게 168g 작은 게 이거는요? 이거 노트 8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노트 갤럭시 S8 플러스 아이폰 무게 어제 우리 봤던 게 10이에요? 그냥 10인가? 얘가 155g 20g 가볍네요 지금. 차이 많이 났어요. 어제 저도 들어봤는데 딱 들어보니까 무거웠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 SE가 몇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SE도 무거웠어. 비슷할 것 같아요 왠지. SE가 좋은 이유는 가벼워서인 거예요? 아니 무겁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이유는 옛날 거라. 작아서. 작아서. 네. 아니 옛날 거라 갈 거야. 노트 10은 되게 크죠? 노트 10은 이번에 새로 나온 노트 10은 작은 노트 10이야. 노트보다 작아졌어요. 그리고 노트 10 그렇구나. 플러스가 옛날 노트 사이즈예요. 예. 그런 그럼 몇 인치예요? 이상하다. 6.3인치랑 6.3? 6.8인치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S 플러스보다 조금 더 큰 거네요? 맞아요. 좀, S 시리즈가 너무 커졌어. 좀 정리해야 될 것 그러네. 같은데 이게 되게 가벼운데요? 113g인데? 그때 왜 무겁게 느껴지지? 들어봐요. 다시 들어봐요. 크기에 비해서 무거워서? 이거 다시 들어봐요. 근데 약간 조금 무게감이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크기에 비해서. 모르겠어. 그게 이제 사람 인식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재질이 일단 메탈릭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네. 네, 아무튼 알 수 없는 세계야. 이거 실제로 재면 무거운 거 아니야? 애플이 이거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무거운 거는 이제 낙견님 때가 묻어서 무거울 수 있죠. 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무게감 있게 느껴지지? 근데 뭐 이런 거 스펙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져봤을 때 가벼운 느낌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으로 넘어갔어 이제 무게에서.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애들이 얇아요. 요즘 아이폰이 좀 두꺼워요. 똑같은데? 똑같네? 아이폰 10은 두꺼웠던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나중에 좀 더 스펙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아, 네. 한번 그쵸. 이제 모아서 세워보죠. 스펙 비교하기 싫다. 제가 어제 실증주의. 테슬라도 스펙 비교 어제 열심히 하시던데. 네, 유튜브 찍어서 올렸어요 어제. 네. 뭐로 올려주셨어요? 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저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구독 중이 아닌 거죠. 그냥 아니 유튜브. 구독 중인데 아니에요. 걔네가 추천해주 그 이해할게요. 구독을 해도 안 나와요. 그게 아이폰 SE 같은 모델에는 추천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독 중이어도 구독 알림이 처음에 오거든요. 근데 네. 그 영상을 안 보면 한 2번 정도 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구독 중이신 게 맞다면 아마 영상이 올라와도 무시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가? 어쨌든 테슬라 모델 3 이제 어제 새벽에 영상 찍었는데 집에 가서 그래서 올렸는데 막 이제 제가 코나 전기차도 한 1년 정도 탔으니까 타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 테슬라 너무 비싸고 용량도 크고 살 가치가 없다. 계속 이 생각을 했거든요. 코나 EV를 그거는 타면서. 테슬라 S? 그냥 테슬라? 테슬라 모델 S랑 전반적인 X 다. S, 모델 S 3가 다. 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모델 3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 심정적으로. 그래서 어제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그거 살 돈이면 그냥 코나 사도 될 것 같다고. 네. 코나가 더 효율적이고 뭐 GR 주행도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스펙을 다 비교해 보니까 테슬라 모델 3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S는 너무 비싸고 X는 좀 심각하게 비싸고 네.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저렴한 버전이 5,200만 원이거든요. 보조금 받기 전에. 근데 코나 EV는 풀옵션 거리 긴 거 다 때려 박았을 때 5,300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놓고 당장 비교해보면 코나도 뭐
거리 짧은 버전이 있고 긴 버전인데 어쨌든 긴 버전이야. 네. 코나의 긴 버전하고 테슬라의 그 스탠다드 버전하고 거리 차이가 20km밖에 차이 안 나요. 주행거리가. 테슬라는 380이고 이쪽은 405. 네. 그래가지고 근데 가격은 비슷하고 코나는 풀옵션 이거저거 때려 박은 거지만 물론 테슬라는 옵션 넣을 게 뭐 자율주행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색깔이랑.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테슬라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스펙으로 뭐 휠과 휠 간의 공간, 네. 그래서 실내 공간을 이제 유추해서 해봤는데 코나 입은 진짜 좁거든요. 아반떼보다 작아요. 실내 공간이. 근데 테슬라 모델 3는 보니까 그 스펙으로만 봤을 때는 소나타급이더라고요. 길이가. 그래서 소나타급의 차를, 그러니까 물론 차급은 잘 모르지만 소나타급의 차를 코나 EV 풀옵션이랑 비슷하게 살 수 있으면 모델 3가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가격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싼 거 샀을 때 테슬라 모델에서 싼 거. 테슬라 모델 싼 거를 보조금 다 받고 사면 한 3,900만 원 정도? 그쵸, 1,3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네, 지금 근데 서울 지금 기준으로. 소나타가 신차 가격이 2,500만 원, 소나타랑 비교하면 안 되고. 3,200만 원 정도니까 가솔린 모델이. 네, 전 전기차만 비교했을 때. 네. 전기차만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네. 매력적이네요. 이미 전기차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코나도 일반 모델 맞아요. 엄청 싸지 않아요? 비싸죠. 전기차가 더 근데 비싸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착각하는데 네, 예전에 항상 말하지만 전기차 가격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네. 그냥 보조금만 없어지고 그냥 비싼 차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타는 분들 다 이제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원래는 세컨카로 전기차를 하나 사요. 뭐 본인이 BMW나 뭐 소나타 이런 거 몰다가 네. 전기차를 사는데 전기차만 타. 그래서 나머지 차를 팔고 전기차를 한 대 더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우선 그 주행 요금이 너무 싸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가 평생 무료거든요. 네. 잠깐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추가됐는데 그럼 오. 평생 이 슈퍼차저만 충전하면 네.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좀 궁금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너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를 키우니까 유모차나 이런 것들 뒤에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일 하남 스타필드 가서 시승. 안 자라도 시승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안 자라서 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미 지금 아싸님이나 이런 분들 다 구매 다 신청했잖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구매 신청해볼까. 어제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팟캐스트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상상이나 내 생각에 있던 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쵸. 막상 자료나 스펙 막 이런 거 찾아보면 틀리죠. 아닌 거야. 네. 전 심지어 지금 아이폰 SE 들어보고 무겁다고 했는데 제일 가벼워요. 그러니까 홍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전기차나 혹은 하이브리드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소나타 지금 하이브리드를 찾아봤는데 네. 하이브리드 최고 옵션을 해서 3,400만 원밖에 안 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뭐 테슬라가 주는 장점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예전에 왜 테슬라 타서 운전하시면서 유튜브 네. 찍으신 적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차선을 네. 가끔씩 벗어난다고. 근데 그런 리스크는 차선을 큰 거 아니에요?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차선을 벗어나는 건 벗어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고 이걸 걸면 차선을 잘 지키고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 컵길을 돌다가 그때 삐비빅 하면서 놓쳐요. 그때 만약에 내가 손 안 잡고 있거나 내가 이렇게 안 돌리면은 그냥 차선 벗어나서 때려 박는 거잖아요. 때려 가드레일. 박는 거예요. 내가 안 잡고 있으면. 그런 게 좀 불안한데 현대는 오히려 잘 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렇긴 한데 이제 테슬라는 또 믿을 수 있는 게 그 우리 OS 업데이트 되시 스마트폰 OS 되듯이 뒤에서 막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리고 예전에 테슬라 모델 S 그 같은 모델 그분 차를 2년 전에 빌려서 탔을 때는 그런 현상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와중에 버그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그 영상도 여기 낙교님이 옆에서 막 찍어주고 했는데 일부러 유튜브에는 안 올리긴 했어요. 올리는 순간 또 업데이트 될 것 같아서. 근데 뭐 오토파일럿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좋은 차예요. 잡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잡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 오토파일럿이 되면 사실 긴장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물론 안 피곤해 그 긴장감이 떨어져 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만 하고 그러면 오토파일럿만 믿고 약간 졸아도 되겠지 하고 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차선을 벗어난다 이러면 삐비빅 소리가 나긴 하겠지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졸면 안 되죠. 위험하긴 한데 근데 너굴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이제 저도 코나 EV 타고 요즘에 자율주행 옵션이 거의 기본이에요. 안 된 차를 타는 건 그냥 옛날 구식차 타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인데 이걸 켜고 운전하게 되면 주의력이 약간 떨어지긴 해요. 그 대신 이제 요즘 차들은 뭐 현대 거의 그 셀톱스나 뭐 이런 낮은 급의 차에도 기본적으로 충돌 방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네. 있어요. 안전 사양으로.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현대 코나나 뭐 요즘에 낮은 급의 차에도 기본 켜져 있거든요. 차선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내 핸들 움직이는 건 상관없이 내가 핸들을 세게 꺾는 게 아니면 네. 차선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기능이 LFA라고 있는 와. LFA인가 그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낮은 급 차에도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근데 오토파일럿 사고가 요즘 좀 많은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1년 전에 사고 난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엊그제 사고 난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예전에 죽은 사람도 그랬는데 앞차가 트럭이거나 지게차거나 이랬는데 혹은 오토바이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 오토바이였는데 그거를 인식 못하고 원래 속도를 줄이면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받아버리더라고요. 네.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그게 일본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렇게 정차돼 있는데 인식 못해서 그 사람 오토바이 운전자 한 분 죽었고 아이고. 미국에서도 그제 지게차를 인식 못해서 앞에 받아서 다쳤나 죽었나 그랬던 거. 그건 차가 불탔어요. 그 테슬라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스타트업 IT 관계자가 테슬라를 너무 맹신해서 거의 손도 안 잡고 가다가 그 앞에 차 트럭이 뒤가 파란색이라 그걸 하늘로 인식해가지고 받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오토파일럿을 너무 맹신하고 맹신. 있다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근데 저는 것 이게 같아요. 약간 음주운전이랑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이만큼만 저한테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졸릴 듯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근데 모든 사고가 다 운전자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겠죠. 만약 네. 오토파일럿에 버그가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차에 뭔가 기능에 버그가 있었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 자동차 제조사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개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시피님 같은 경우에 1,400만 원의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1,400만 원 경기도 그러면은 같은 경우. 올해 못 받으면 네. 보조금이 더 깎여서 적용될 수도 사야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이제 보조금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자면 정부의 보조금이 이제 뭐 서울특별시나 지자체에서 우리는 올해 4,000대다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 우선 내가 현대차나 테슬라에 가서 차를 사겠다고 해요. 전기차를. 그럼 애들이 쭉 보다가 차를 생산하거나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시점에 그때 지자체에 신청하는 거예요. 현대차 대리점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가봐야지 알아요. 그 시점에 보조금이 소진돼 있으면 네. 못 사는 거고 근데 그 시점에 2019년 2020년 1월이 됐는데 그게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신청해서 받는 거고 근데 벌써 경기도 용인시나 몇 군데는 이미 보조금이 다 소진됐어요 벌써. 와. 그래서 경기도 용인시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전기차 지금 테슬라 모델 S도 마찬가지인데 못 사는 거죠. 보조금을 포기하고 사든지. 네. 기다려도 안 돼요? 내년에 사거나 하는 거.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되죠. 네.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때 가서. 그건 이제 테슬라 쪽에서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내년 근데 일반적으로 그 예산안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년 그 물량 이런 것들이 2월인가 4월인가 뭐 이때 나와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도 지금 당장은 보조금 못 받는 게 그 정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신청은 했다고 하니까 뭐 한 3, 4개월 후에 나올 텐데 지금 당장은 경기도 성남시도 100대가 있지만 코나 EV나 니로 EV가 지금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생산이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현대가 생산을 늘려버려 갑자기 미친 척하고 그래서 보조금을 다 빵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럴 그럴 수도 일은 있죠.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전파 인증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산을 못 하더라고요. 배터리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테슬라가 생산을 진짜 못한다고 욕먹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테슬라의 실력이 없나 보다. 저는 그래서 벤츠나 BMW 이런 애들이 폭스바겐이 만들면은 전기차 순식간에 뽑아내겠지 했는데 코나랑 이런데 벤츠나 BMW 하는 거 보니까 옛날 테슬라 같아요. 전기차를 빨리빨리 생산 못해요. 뭐 배터리나 여러 가지 이슈로. 테슬라는 요번에 중국에 공장 만들면서 생산량 늘릴 수 있다고. 그건 아직 돌아가진 않았는데 지금 미국 공장도 이미 좀 효율화된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델 3 가격이 너무 신청하고 좋아요. 싶다. 신청하세요. 300만 원. 300만 원. 저도 300만 원 부담돼서. 네, 이런 거 서플리 신청하면 낙교님이 또 뭐라 그래요? 왜요? 300만 원 있으면 지금 투자를 해야지. 어디 그런 거에 신청하고. 300만 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청은.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파기하면 그냥 돌려줘요. 돌려줘요. 돌려줘요? 네. 계약금이 아니네 그러면. 뭐 그냥 예약금. 원래 현대차 이런 데도 다 그래요. 현대차는 이제 10만 원. 내가 무슨 차를 사든 현대차는 뭐 1억짜리를 사든 10만 원 내면 그걸로 계약되는 거고 차 나오는 시점에 돈 내는 거고.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테슬라 3 지금 올해 말에서 올해 말. 내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분명히 늦어지겠죠? 네. 아마 내년 초나 뭐 이후 예상은. 그래서 좀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대의 전기차 요즘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긴 버전은 500km를 가요. 코나 EV보다 100km를 더 가거든요. 이거 엄청난 메리트예요. 근데 슈퍼차저가 많이 없다면서요. 아직 슈퍼차저가 좀 없어서 서울도 없고 분당도 거의 없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급속 충전기 환경부 이런 데 가서 뭐 어댑터 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어댑터도 결국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열심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격 대비 괜찮다. 제피 유튜브 채널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아니, 영상으로 걸어주세요. 영상으로 그리고 혹시 걸어드릴게요. 테슬라 모델 3 주문할 분은 그 영상 밑에 그 리퍼럴 코드가 있어요. 링크. 그거 눌러서 구매하세요. 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저한테 테슬라 빌려주신 분 거 링크인데 그거 하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냥 그거 안 하고 예약 주문하면은 주문한 사람은 바보야 약간. 11만 원짜리 크레딧을 주거든요. 네. 액세서리 살 수 있는 거. 근데 굳이 리퍼럴 코드를 안 쓰고 11만 원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코드는, 그 11만 원짜리로 뭘 할 수 있어요?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뭐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 무슨 액세서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 걸 찾더라도 어쨌든 꼭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하세요. 제 다음에는 테슬라를 사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차피 제가 타는 건 아니에요, 사도. 와이프가 타야죠. 저는 코나 EV 타야 됩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죠. 네. 그 아까 하던 얘기 하다가 잠깐 잘렸는데 네. 정부 24에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제 정부 24에 다양한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총 3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일단 로그인 하거나 뭔가 정부 24에서 사이트 내용들을 볼 때 예전에는 필수 프로그램들을 막 설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뭐 애니사인 또 뭐 있죠?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그다음에 키보드 입력 뭐 이런 것들 해서 5가지나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프린트할 때는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애니마크인가?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런 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프린터도 그 업체 혹은 프로그램이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은 프린터만 프린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원성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라졌대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맥이나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해봤죠. 해봤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멀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뭘 해보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를 해보자. 필요는 없지만 해봤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애니사인 포 PC를 설치하라고 나와서 실패인가?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뭐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는 될 수도 있으니까 해보자 하고 이제 지방세 납세 증명을 또 뽑아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지 일단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아까랑 다르게 애니사인 설치하라고 안 나와서 로그인을 해야지 하고 로그인을 하려고 봤더니
공인인증서 아니면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래요. 근데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제 맥에 없으니까 설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회원 가입을 해야지. 왜 회원 가입을 했어요. 회원 가입하고 나서 공인인증서 등록이 있더라고요. 등록을 해봐야지 하고 등록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제 맥에 뭐 USB 연결할 수 있는 젠더도 없었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 안에서 공인인증서를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클라우드 인증서 이런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에다 어딘가에 인증서를 넣어놓고 그거를 모든 기기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모바일 폰에는 인증서가 있으니까 이 폰에서 클라우드 인증서에다가 내 인증서를 올려놓고 그거를 공유해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쓰는 은행 앱에서는 공인인증센터에서 제 인증서를 인증서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또 기기는 뭔가 혹은 이걸 지원하는 은행 앱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예스사인이라는 서비스에서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에서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쭉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길 보면 수협은행만 모바일 웹 뱅킹에서 이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누르면은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이런 것도 거기는 인터넷 뱅킹에서만 아니요 모바일 웹 뱅킹. 예, 밑에 쪽에 있었네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근데 우리은행도 제가 없거든요. 우리은행 지금 6월 27일부터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못 써보고 있다는 거. 클라우드 인증서도. 그래서 로그인도 해봤자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또 못하고. 역시 그냥 동사무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더 시도해 볼 거예요, 저는. 동사무소 가면 더 힘들걸요? 왜요? 그 기계 있어요. 네? 기계에서 바로 받으면 돼요. 기기로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아요?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기계로 되기는 해요. 거의 다 기기는 돼요. 사실 거의 다 돼요. 요새는 기기가 좋아서. 근데 기기는 이제 문제가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맞아요. 지문 인식 잘 안 되더라고. 낙규님 지문 잘 인식되세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럼 그냥 들어가 다시 받아요. 창구에서 근데 조금 힘든 거는 현금을 잘 안 쓰니까 요새는 네. 그게 좀 힘들죠. 네, 왜냐면 저는 진짜 현금을 들고 다닌 게 한국에서는 2년 정도는 현금 안 들고 다닌 것 같아요. 현금 들고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어요? 살수 있죠. 네. 이제 편의점까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만 조금 힘들고 웬간하면 저는 그냥 가는 게 속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깔고 막 하려고 하면은 또 잘 됐다가도 또 6개월 지나서 하면 또 안 되고 난리 브루스를 하니까 이제 신뢰성이 공인인증서 너무 자체를 없어.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은행 거래량도 하고 집에 윈도우 없어요? 있어요. 패러럴즈에 깔려 있어요. 패러럴즈 말고. 패러럴즈에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되긴 해요.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패러럴즈도 인식해서 안 해주는 애들 많아서. 맞아요. 전 집에 윈도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왠가 쓰레기 같은 거 깔라고 하면 다 깔아요. 그러면 잘 돼요. 몰라 뭐 깔라 그러면 그냥 다 얘 누르면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것도 시도했었는데 아마존에도 가상 머신 워크스페이스. 띄우는 거 있잖아요. 워크스페이스 그런 걸로 해볼까? 또 했었거든요. 근데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가상 환경이라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저 그래서 약간 기대하는 게 MS 애저에서 만드는 윈도우 가상 그거? 네. MS가 직접 하기 때문에 약간 아마존이 하는 방식이랑 다르지 않을까. 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 계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줬는데 계속 안 해봤어요. 그건 뭐예요? 그 MS 애저에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윈도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뭐 근본적으로 좀 만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베타 테스트 같은 거라서 아무나 못 썼는데 이제 어떻게 받아봤었는데 로그인을 못했는데 지금 윈도우가 문제인 이유가 저희 회사도 지금 윈도우를 한 2대 있긴 한데 맞아. 너무 힘들어. 또 인사 전용으로 따로 있어야 되고 따로 있는데 그쵸. 가끔 쓰잖아요.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컴퓨터 사기도 그렇고 느리고 이거 노하우는 좀 너울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노하우? 무슨 노하우요? 전에 회사에서 윈도우 PC 관리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쵸.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 윈도우 PC. 저희도 지금 한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여러 명이 쓰거나 하는 네. 이슈들이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윈도우 서버가 있잖아요. 일단 그 맥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회사도 당근마켓도 다 맥을 쓰시고요. 네. 전에 회사도 너굴님 전에 네, 회사도 다 다 맥을 맥을 썼어요. 썼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슈가 네. 있었던 거긴 하죠. 예. 저 지금 있는 회사는 사실 윈도우 PC를 쓰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래요? 랩탑을 네. 그리고 테스트용 기기가 좀 있어요. 랩탑이.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그냥 쓰거든요. 근데 예전 회사에서는 이제 윈도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더 옛날에 내부 테스트용으로 뭐 서버 같이 쓰던 그런 사양 좋은 PC 하나에다 윈도우를 설치하고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보자라고 했었죠. 근데 원격 접속이 윈도우 서버 OS를 설치하지 않으면 동시에 한 명밖에 로그인을 못 하더라고요. 원격 접속을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좀 있었고. RDP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리모트 데스크탑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먼저 하던 분이 끊겨버리는 아니면 나중에 하는 분이 접속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RDP로 하면 다 잘 돼요. 그 안에서 뭐 공인인증 설치나 뭐 이런 거 잘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공용 PC잖아요. 이게 윈도우도 사실 그 계정별로 그 권한이 막혀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폴더로 들어간다거나 다른 사람 공인인증서를 탈취한다거나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왠지 맥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면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해놓으니까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기도 공용 PC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용 PC 만들어서 그냥 랩탑 하나에다가 윈도우 설치해 놓고 그거 쓰시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죠. 저희도 원래 그 AWS도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AWS로 저 혼자 몇 개 썼었어요. 왜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광고 이런 거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 한도가 차면 카드 그걸 선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말에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썼는데 뭐 결국 관공서 일하려면 프린트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관공서 뭐 대법원이 특히 심한데 대법원 그 등기 따는 거 있잖아요. 네. 그쪽에 뭐 VM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컴퓨터 하나 사면 되지 왜 내가 굳이 이거 힘들게 그래서 그냥 데스크탑 한 대 사가지고 사람들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거군요. 정부24는 제가 아까 회원가입부터도 실패를 해서 공인인증서 없어서, 그래서 공인인증서 등록 안 하고 회원가입만 해서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신청하려고 하면 애니사인포 PC를 설치하라고 나오네요. DMG로 설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PKG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파이어폭스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크롬이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어서 아무튼 뭐 잘은 안 된다. 아쉽다. 그래도 이런 시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면 어느 순간 공인인증서도 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정부의 기존은 없애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제 생각보다는 빨리 된 것 같아요. 뭐가 돼요? 이게. 안 됐잖아요. 이 정도만이라도. 아니 안 됐잖아요. 사실 저는 실패하셨잖아요. 실패했긴 했지만 사실 저는 안 없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정부의 기조가 그렇더라도 안 없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 무슨 어떤 드라마가 엄청 한류 열풍을 불러와서 그 드라마에 나온 아이템을 사려고 외국에서 한국 쇼핑몰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시도가 꽤 많았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해라, 이거 뭐 없애라 규제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없어졌거든요. 근데 밀어붙이기로 따지면 이번 정부보다 지난 정부가 훨씬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없어졌었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의 기조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또 막상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좋은 시도다 생각합니다. 애니사인포 PC만 어떻게 없애주시면 저는 안 없애도 돼요. 나 윈도우 있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추세는 있는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는 뭐 대체가 일단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PC보다 모바일이 쉬워지는 상황 같은 것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 PC에서는 그런 모바일은 것들 뭐 일단 꼬이면은 실행이 안 되잖아요. 뭐 PKG 같은 것도 전 설치하기 그쵸. 좀 꺼림칙한 게 맥에서도 이제 PKG로 뭐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로 받으면은 한국 사이트에서 뭐 보안 프로그램 가이드 하는 것들 그런 백그라운드 돌거든요. 그럼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윈도우에 똑같지만 뭐 키보드 보안이라고 다 적혀져 있고 똑같은 건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바일이 한 1000배 정도 편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네. 뱅킹이든 뭐 쇼핑이든 PKG 이런 거 가이드하는 거는 사실 개념이 굉장히 없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 어디까지 심해졌냐면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이스링크가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여름방학 특별 강좌를 해서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아내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신청을 눌렀더니 연령 대상이 안 맞는다고 뜬 거예요. 그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냐 봤더니 아이핀으로 해야 된대요. 아이핀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안 없어졌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아이핀으로 접으라고 하래. 그랬잖아요. 점점 없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점점 그래요? 없애는 게 기조인데 그게 자재가 남아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까지 한번 훅 훑었다가 뭐 위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니까 밑에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숨이 나와서 그럼 전화로 해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에서만 가입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핀을 뚫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핀을 받은 거죠. 아들 명의의 아이핀을. 근데 아들이 아이핀을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걸 초등학교 3학년이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건데 이러면은 아이핀이라는 인증 체계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요. 인류가요? 요즘 에반게리온 보시나요? 왜 그래도 자꾸 뭐 인류를 없애려고 그래요? 막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면 그나마 뭐 이렇게 윈도우라도 되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게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 여행 가려고 하면 거기서 뭐 기차 타는 게 있어서 예매하려고 하는데 라펜가 뭐 있어요. 그 기차에 예매하는 거는 한국의 시스템에 비교도 안 돼요. 거의 불가능. 그 유명해요. 이거 결제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에서 그나마 걔는 방법이라도 있지. 뭐 유럽의 몇 군데들 보면 IT 전환이 안 돼서 가서 이제 직접 해야 되는 네. 경우도 많잖아요. 막 전화하고. 요즘도 그래요? 저는 작년 초인가 일본 삿포로 갔을 때 이제 미리 표를 끊어놓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표를 가서 찾아야 돼요. 오프라인 표로. 근데 그거에 줄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네. 한 10명 처리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에? 약간 이게 CP님이 네. 중국 쪽 찬양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좀 모르겠어요. 미국은 모르겠는데 유럽도 엄청 느린 걸로 유명하고 한국도 조금 괜찮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계에 있는 것 같고 일본은 또 좀 많이 느려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국은 진짜 빠르고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문제죠. 거기는 막 얼굴 인식해서 결제되고 이제 네. 막 감시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긴 한데 예, 그 속도의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외 버스를 타려고 알아봤어요. 근데 풍짱버스라는 곳이 제일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앱이 있어 일단. 그리고 인터넷 앱 없이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할 수 있어요. 예매를 하면 터미널에 가서 나 예매한 거 보여주면 표를 줘요. 역시.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매했던 표를 한번 취소하고 다른 표를 샀거든요. 취소는 일단 이메일로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메일로 했는데 그 잘 됐더라고요.
이게 카드 결제니까 저는 그리고 그게 취소를 뭐 12시간 전에 해라 뭐 이런 안내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2시간 되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 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카드 결제 내역 확인해 보니까 취소가 돼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한데? 역시 최근에 좀 시스템 만들어지는 데들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오토 앱이랑 같이 묶여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거의 말도 안 되게 편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2015년쯤에 중국 청도에서 우버를 샀던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쵸. 결제를 안 해도 경험들이 돼. 좋죠. 내가 어디 가는지 얘기 안 해도 되고 결제를 안 해도 돼.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운전사랑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그래도 알아서 어떻게 데려다주니까. 잘 탔네요. 저도 중국에 창업할 테니까 거의 3년? 4년 전인가? 거의 5년 전에 항저우 갔다가 우버 탔는데 거우절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왜요? 그 사람 중국어로 뭐라 말하더라고요. 맞아. 그 사람 영어를 못해요. 네. 나는 그냥 여기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그냥 취소시켜버리더라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제 전화를 다 끊고 갔으니까 안 받았는데 그냥 오긴 했었어요. 저 갔을 때는. 네. 받았으면 운이 좋은 거 끝나.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그럴 그게 수도 운이 있죠. 좋았을 근데 수도 전 있어요. 계속 타고 돌아다녔어요. 10번을 못 탔는데 2, 3일 동안. 근데 전 이제 항저우 갔을 때는 오히려 택시가 워낙 많고 거기는 그 큐큐 무슨 택시 있잖아요.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버보다는 택시가 워낙 잘 잡히더라고요. 저는 베트남에서 그랩을 몇 번 시도했는데 한 번밖에 못 탔어요. 왜요? 진짜요? 저희 잘 탔는데? 일단 봐봐요, 공항 이 도착했는데 공항 도착했을 때는 데이터만 되는 유심을 꽂았어요. 한국에서 사서. 근데 데이터만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처럼 그랩도 운전사가 이제 전화를 해볼 거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보고 전화가 안 되니까 안 받으니까 이제 취소를 계속 해버리더라고요, 운전사가. 근데 보통 전화를 하는 건 이제 위치 못 찾을 때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랩은 저희 애매하니까. 베트남 몇 개월 전에 갔을 때는 네. 전화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더라고요. 관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다낭 가긴 했는데 저는 약간 시골로 가서 공항에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시골 공항이었어요. 일주일에 직항이 2번밖에 운행을 안 해요, 한국에서.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니까 일단 그랩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고 나중에 시내 쪽에서 한번 탔는데 그때는 바로 와가지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너굴님도 그랩의 사용 이력이 없으니까 볼 수 있는 그쵸. 모르겠지만 네, 볼수 이력이 있으면, 없으니까 네, 또 이 사람 그랬을 수 이상한 것 있죠. 같다. 맞아요. 근데 다낭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약간 그랩 불렀는데 네.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택시가 와서 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맞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기 그랩이라면서 막 이렇게 네, 보여주기도 보여주면서. 하고 가짜 그랩 하잖아요. 일단 이야기는 들었어요. 가짜처럼. 타면 안 가짜죠. 된다고 했었는데 타긴 했었는데 잘 왔어요. 타도 돼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느낀 게 베트남 물가가 워낙 싸서 네. 택시 바가지를 먹어도 싸긴 하죠. 몇천 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베트남에 약간 팁 하나 있는데 알려드리면 그 공항까지 가는 택시를 전문으로 운행하는 콜 택시가 있어요. 근데 달랏 같은 경우에 일반 택시를 타면 30만 동 전후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내에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타려면 오후 7시 전에 타야 돼. 그래서 그것 뭐 인당 20만 동 뭐 이렇게 돼요. 20만 동이면 한 사람당 10,000원 정도 되는 건데, 근데 그 콜택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콜택시는 16만 동에 공항까지 가요. 시내에서 공항까지. 그러니까 그 택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택시 운전기사분은 영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예약도 할 때 영어로 홈페이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일단 했어요. 하면 그 센터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영어 가능한 분 바꿔달라고 하면 그분이 그럼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로 봤을 때 제가 몇 번씩 센터로 전화를 했거든요. 운전기사분이랑 저랑 만나지 못해가지고. 근데 한 분이 다 처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에 한 분만 계시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아주 막 사람이 복잡하거나 한 곳에 저는 있어서 운전기사분이랑 많이 못 만나긴 했지만 일단 택시기사분들도 되게 친절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도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 콜택시가. 그래서 곧 콜택시를 타시면 공항까지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랩보다 훨씬 저렴하게.
훨씬 저렴한데 한 300원 이러는 거 아니에요? 300원까지는 아니고 한 5,000원에서 만 원 사이. 아, 그래요? 네. 좀 그렇습니다. 뭐. 근데 저는 베트남 가서 못 해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타는 거? 애 데리고 가서 어느 지역 가셨다 그랬죠? 다낭이요. 다낭. 그러니까 그랩에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네. 저는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었어요, 뒤에. 근데 이제 애 때문에 못 타긴 했는데 오토바이가 싸기도 한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다낭이면 좀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뭘요? 오토바이를. 네, 많이 타죠. 그러면 위험할 것 같던데. 그게 베트남에서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베트남 사람들은 약간 신호나 멈추는 개념이 없어요. 없죠.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하면 알아서 가는 천천히 하면서 거잖아요. 안 멈추면서 이렇게 크로스로 네. 지나가더라고요. 해서 오히려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 차들은 진짜 느리게 달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시내에서 40km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어. 차가 더 느려. 오토바이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어. 그런 나름의 응. 질서가 있었어. 신호등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게 더 신기했어. 신호등이 어떻게 없지? 한 번 봤어요, 저는.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나트랑에서 신호등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다고요? 다낭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없죠. 건너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건널 때 뭔가 좀 내 계속 몸을 차가 밀어 넣으면 알아서 천천히 오잖아요. 네. 약간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좀 무섭잖아요. 근데 근데 사고만 그게 안 나요. 베트남이라서 되는 것 같아. 응. 우리나라는 아니야, 안 아니야. 됐잖아요. 옛날에 아니야. 신호등 없을 때 그런 게 안 저는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도 이제 다 바뀔 거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베트남 오토바이 굉장히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네. 차 보급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베트남 주식시장에 관심 있으신 낙교님. 뭐 그런 건 아니고 자동차 회사 보고 아무튼 좀- 계시나요? 베트남?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차들이 많이 보급되면 또 신호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가? 물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국민성에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건 전 국민성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문화? 문화? 베트남의 문화인 거죠. 뭐 문화나 국민성이랑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성과 있다면 있을 수 문화는 있지만,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 일단 네. 그 베트남에서 한 사흘 정도 되니까 약간 적응되더라고요. 그렇게 신호 없이 길 건너는 거.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내 몸을 밀어 넣어서 맞아요. 차들을 천천히 오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좀 적응은 되는데 이제 그 위험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이제 같이 있으면 아이들은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은 그 차가 멀리서 오니까 그 가까이 오니까 뛰었어요. 횡단보도에서 뛰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뛰면은 오히려 이제 제가 내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시내에서 천천히 다닌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차나 오토바이나 전 이면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한국에서 역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거든요. 소통? 어떤 소통이요? 차랑 사람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깜빡이 같은 것들? 깜빡이를 안 누는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구나. 그쵸. 이런 것들? 그쵸. 배워가고 있죠. 거기도 나름대로 소통 체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학교님 걸어다니는데 깜빡이를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아야지 내가 비켜주거나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면도로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갈 건데 안 넣고 계속 오면은 나는 이쪽으로 비켜는데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학교님이 차를 안 사봐서 모르시네. 그 깜빡이가 옵션 중에 제일 비싼 거랬어요. 비싼 게 뭐예요? 깜빡이 옵션이 비싸서 깜빡이를 안 넣는데요, 사람들이. 무슨 차 살 말인지 때. 모르겠어. 농담이에요, 농담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깜빡이 안 넣는 이유가 차 살 어려워. 때요. 깜빡이 옵션이 너무 비싸서 깜빡이를 안 넣는다고 차에다가. 이런 거 들으면 문화적인 게 이해가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전 좀 이렇게 거칠게 하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선 깜빡이가 내가 들어갈 거라고 신호 주는 게 아니고 나 들어왔다고 세레머니 하는 거라고. 네가 막았지만 난 들어왔지 이러면서 세레머니 하는 거라고. 우리 약간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프로그래밍 얘기를 좀 할까요? 그래요? CP님이 CP님이 쓴 게 아니구나. 너굴님이 써오셨네. 너굴님이 썼어요. 아니 CP님이 최근에 고로 무슨 플러그인 하나 라이브러리 뭐라고 해야 돼요? 유틸리티? 네. 뭘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CLI 같은 거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궁금해서 고 어땠어요? 지금 회사 옆에 분이 하니까 네.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옛날부터 CLI 같은 걸 루비로도 만들어보고 스크립트 언어로 다 해봤지만 다 실패한 이유가 딴 사람이 깔게 하려면 너무 깔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안 돌아. 심지어 내가 하는 것도 잘 안 돌아. 내 컴퓨터에서도. 근데 고는 이걸 하나로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마침 회사에서 채팅 만들 때 고를 써서 옆에서 잠깐 봤는데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를 원래 린트 툴을 많이 돌리잖아요. 우리가 뭘 돌려요? 린트. 네. 뭐 그 스타일 가이드처럼 뭐 투 스페이스 넣고 이런 거 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완전 거의 강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컴파일상? 컴파일상 강제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고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하고 그 파일을 만들면 옆에 뭐 알림이 막 떠요. 뭘 설치하라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다 눌러요. 그냥 다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다 인스톨. 그리고 이렇게 코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스페이스도 알아서 다 넣고 아. 스페이스 뭐 네이밍도 뭐 대문자 안 썼다고 알려주고 네. 이런 걸 다 잡아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에디터를 쓰더라도 그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할 때 그 FMT를 네, 맞아요. 연결시키는 무조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 FMT가 그 파일 전체 포매팅을 한번 맞추고 그래서 그 파일은 무조건 그 FMT를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좋더라고요. 뭐 스페이스도 막 세 줄 해놓으면 한 줄로 줄여버리고 알아서. 그리고 뭐 우리로 치면 뭐 파이썬이나 루비 쪽에 보면 뭐 외부 라이브러리 쓸 때 뭐 임포트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서 쓰잖아요. 그거는 그거 임포트 안 하고 그냥 뭐 fmt.print 라인 치고 저장하잖아요.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줘요. 오, 이게. 그건 신기하다. 뭐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건 그거는 그냥 아닌데 VS 코드에 어떤 플러그인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수도 아무튼 있죠. 뭐 그게 다 돼요. 뭔지 모르고 다 누르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루비나 이런 젠 파일이나 뭐 패키지 제이슨 같은 게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네. 언어에 이제 자체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했던 것들이 막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고 타이디라고 딱 치잖아요. 고 모드 타이디라고 치면 이 프로젝트에서 안 쓰고 있는 모드를 싹 빼줘요. 해주고 뭔가 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깔끔하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약간 알 것도 같고. 근데 그거는 원래 조금 다른 언어들의 특징이 한 것 같아요. 루비나 레일즈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탐욕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디하게 그리디하게. 모든 걸 다 로딩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언어들은 되게 딱 자기가 쓰는 것만 딱 집어서 로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그런 거 그럴 것 같아요. 고의 최대 그 위험 요소는 GitHub 아닌가요? 왜요? 패키지 관리? 임포트를 GitHub에서 하는 경우들이 GitHub에서 하는 건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쪽 GitHub 약간 주소를 넣잖아요. 기 주소를 넣죠. 지금 네. 고 모드 이닛으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그냥 거의 URL을 안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패키지 이름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 이름을 웬만하면 공개할 때 다 그 GitHub 주소, 그러니까 정확히는 Git 주소인데 그걸로 하는 게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GitHub 그거- 만약에 다운돼서 다른 모듈을 못 받아오면 새로 빌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닐걸요? 아니요 이름에 GitHub 그래요? GitHub.com 이게 박혀 있었던 거 근데 아닌가? 미리 그거 받아놓는 봐야겠다. 거 아니에요? 받아놓는 걸 거예요. 아, 근데 새로 세팅할 수도 있고 빌드도 아, CI에서 그건 그렇죠. 도니까 네, 그건 그렇죠. 네, 받아져 있는 걸 그대로 쓰지 않아요? 받아져 있는 건 그대로 쓰겠죠. 근데 그거 네. 어떻게 써있는지 봐야 되겠다. 이게 테라폼처럼. URL에 GitHub 주소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빅버킷으로 바뀌면 이 패키지들 다 쓰는데 다 빅버킷으로 바꿔야 되긴 해요. 이건 좀 GitHub이 안 망해야죠. 근데 어떤 패키지는 그냥 고랭.org 쓰는 애들도 있네요. 근데 저희도 최근에 고로 하나 서버를 만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코드 볼 일이 있어 봤는데 고 문법은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못 알아볼 문법은 아니구나. 그래, 전 처음에 이거 하기 전까지는 진짜 못 알아보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쓰는 건 아니고 읽은 것만 했으니까. 그리고 애들은 약간 클래스의 메소드 개념이 아니라 스트럭처 개념이 있어서 약간 이건 루비나 이쪽 스위프트 비슷한데 스트럭처라는 클래스 같은 걸 지정하고 거기에 메소드를 추가하려면 다른 쪽 코드에서 여기에 집어넣는 방식이더라고. 선언을 따로따로 해주고 문법을 모르면 이 메소드가 도대체 그냥 호출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써보니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목적은 그 URL 복사하면 네. 그 URL에 해당하는 마크다운 링크 만들어주는 거 그거 만들었는데 낙교님 무슨 키보드 무슨 앱 이런 걸로 쓴다 그랬었잖아요. 키보드 마이스트로인가요? 그런 걸로 뭐- 키보드 마이스트로로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쓰지 나는? 그냥 그 웹 브라우저에서 그걸 단축키를 넣으면은 그걸 마크다운 형식으로 복사해 주는 걸 쓰고 있어요. 그게 왜 써냐면은 파이어폭스에서 원래 그걸 지원하는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런 걸 쓰려면은 각 브라우저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게 바뀔 때 또 안 되는 게 깨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냥 그 키보드 마이스트로로
범용적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저는 시부님 쉘 페북에 스크립트. 올리신 글 보니까 누가 또 네. 다른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하나 추천하셨다고. 아싸님이 쓰신 거에 이제 제가 만든 게 있다고. 그러니까 브런치가 한국의 브런치가 링크가 안 따, 그 본문 복사가 안 복사가 안 돼서 되죠. 제목도 복사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쓰면은 된다고 했는데 또 그 문추구님인가 펠루트인가 아이디 쓰시는 분이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그분도 알프레드로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고로 만들었지만 그걸 알프레드로 쓰기 쉽게 랩핑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고로 만들었는데 그분 방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애플 스크립트인지 모르겠는데 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 현재 열려있는 탭의 URL을 자동으로 가져오더라고요. 아, 현재 열려있는 탭. 예. 저는 제가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키보드 마이스트로는 사실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걸 쓰는 사람은 쓸 수 있긴 한데 제가 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브라우저에서 일단 커맨드 L을 눌러요. 그러면 주소창으로 가잖아요. 네. 그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그 화면에 타이틀이랑 주소를 엮어서 마크다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범용적인 거죠. 크롬도 되고 파이어폭스 되고. 크롬도 되고 제가 파이어폭스 만든 게 되고. 더 범용있죠. 제 건 리눅스에서도 쉘에서도 아,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복사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단축키로, 문추구님이 만든 거는 알프레드에서 그 URL 알프레드? 복사를 안 해도 돼요. 그냥 URL이라고 치면은 그냥 현재 활성화된 브라우저 URL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약간 어떻게든 쉽게 해보려고 저는 이제 복사만 하면 그 데코 링크라고만 치면은 클립보드에 있는 거 URL 가져와서 파싱하는 개념이었는데 약간 근데 뭐 이런 니즈가 있긴 있었나 봐요. 이주는 많지 않을까요? 저 이제 글 쓸 때나 스티디하고 정리할 때는 이게 없으면 거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소 들어가서 따고 주소 따고 타이틀 따고 맞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주소 쓰는 게 마크다운 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맞아요. 배어는 좀 자동으로 해주는데 네. 가끔 안 되고 배어 느리고, 자동으로 하는 게 더 별로인 것 같아. 좀 느리기도 그 필요 하고.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더 헷갈려. 전 그거 끄고 쓰거든요. 근데 낙교님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제 거 쓰세요. 아니에요. 키보드 마이스트로 알프레드로 넣어서 훨씬 쓰면 돼요. 좋다니까요. 키보드 마이스트로에 등록을 해요. 이 자동 등록기로. 어차피 카피한다면서요. 난 그게 아니라 그러네. 그냥 컨트롤 커맨드 Y 누르면은 그 상태가 복사가 돼요. 근데 커맨드 L을 해야 된다면서 주소는 복사. 아니 그거 자동 아니, 해주는 아니, 거예요. 아니, 스크립트가. 그것까지 자동으로 하는 거죠. 스크립트 거기 그거 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예. 그렇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내 거는 나중에 서버에서 쓰려고 만들기도 했어요. 아, 만약에 무슨 서비스를 만들면 예. URL 넣으면 자동으로 변환해서 좀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고 하면서 서클 CI도 이제 제대로 좀 붙여봤어요. 네. 근데 서클 CI 쓰는 개념이 달라요. 이게 컴파일 언어다 보니까 스크립트 언어랑 좀 다르게 빌드 과정이 있고 그 빌드에서 생성된 결과물만 다음 잡에 넘기고 그 잡에 서로 워크스페이스를 막 공유해야 되고 이런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그 대신 이제 빌드 다 되고 이제 알프레드 워크플로우까지 깃허브에 릴리즈라는 기능 있잖아요. 네. 네. 전 지금까지는 거의 쓸 일이 없었는데 네. 이건 CLI 프로그램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깃허브 릴리즈에 이렇게 업로드하는 툴이 있어요. 서클 CI에. 그거는 릴리즈? 그 태그 네. 릴리즈 하는 그 페이지 말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쓰면 내가 깃허브에 태그를 달면 태그 이벤트를 받아서 이 태그의 소스를 빌드한 다음에 깃허브에 릴리즈로 이렇게 딱 연결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코드 커밋하면은 자동으로 그 다음 버전의 워크플로우나 그 맥이나 리눅스 윈도우용으로 컴파일된 바이너리가 자동으로 네. 생성돼요. 근데 왜 서클CI 링크 안 달아두셨어요? 예? 무슨 서클 CI 링크요? 이거 돌아가는 서클CI 링크를 달아두셔야지 그게 뭔 말이야?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아, 본인이 지금 링크 찾기 저장소에.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장소에. 서클CI.org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장소에. 그 지금 만드신 프로젝트의 서클 CI. 저장소에 버튼 달잖아요, 버튼. 아, 이건 테스트가 없는데? 아니, 테스트가 아니라 빌드? 워크플로우를 보고 싶어서. 비공개인가? 네? 비공개 아니잖아요. 비공개로 하면 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비공개도 돈 안 내긴 하는데, 맞아. 한 대까지는? 아, 그래요? 네. 뭐 모르겠어. 비공개 굳이 했나? 그럼 요번에 그 릴리즈 말고 액션도 붙여보셨어요? 깃허브? 아, 제가 서클CI 삽질하고 나서 아, 깃허브 액션이 안 그래도 요즘 나왔다는데 쓰고 싶다고 옛날에 베타 신청했는데 또 한 번 가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제 다음 날 바로 어제 바로 이제 딱 다 웬만한 사람 다 승인해줬어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쓰려고 봤는데
우선 어제 제가 트윗에도 남겼지만 네. HCL 문법 없어지고 야물로 바뀌었고 아 싫어. 네, 야물로 바뀐 거 해서 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MS 애저에 있던 그 파이프라인이랑 거의 똑같대요. 아 MS 애저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냥 단순한 것만 봤을 땐 기능이 없어 보였어요. 잡밖에 없어요. 그 서클시아에 워크플로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서커시아에서 빌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윈도우로도 그냥 빌드세요? 윈도우 타겟으로서? 아 여기 잘 모르시네. 몰라요. 아 고랭에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걸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근데 리눅스에서 빌드하는데 다 뽑아내고 그래서 있으시길래. 물어봤더니 그 옆에 분이 알려주는데 고X라는 툴이 있대요. 고로 만든 그걸 하면은 리눅스, 맥, 윈도우형 한 번에 다 빌드해 준대요. 그냥 리눅스 이 환경에서. 네. 좋다.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내가 CLI성으로 UT를 만들면 좀 삽질을 하더라도 무조건 고로 만들 것 같아요. 바이너리 하나로 떨어지니까. 이거 좋긴 하죠. 그게 엄청 좋긴 하죠. 우리 회사에서도 뭐 시스템 유틸리티 같은 공유하려면은 루비로 하면 또 환경 안 맞고 뭐 깨지고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항상 안 맞는다고 봐야 돼 거의. 근데 또 딴 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쓴 데도 있긴 했었는데 약간 브루에다가 자기네 커스텀 그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스크립트를 그렇죠. 감싸서 또 배포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진 않으니까 보통. 근데 뭐 아무튼 GitHub 액션 이게 하시죠.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GitHub 액션은 뭐 GitHub 그 HCL에서 YML로 바뀐 건 그러면 MS가 인수한 다음에 정책을 근데 바꾼 MS가 걸까요? 인수한 다음에 바로 GitHub 그 액션 발표했을 거야 아마. 네. 인수하고 그 네. 다음 내후년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요? 다음 년도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몇 인수하고 달도 안 나서요. 됐을 거예요. 인수하고 그때 나서. 아싸님이 와서 이야기해줄 때였으니까 물론 인수하고 나서긴 한데 그때 막 CEO도 바뀌고 나서 바로 했던 것 같고 GitHub CEO도 그래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MS 애저도 파이프라인 만들고 있는데 굳이 같은 회사에서 두 개 만들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애저 파이프라인에 아이고. 서로 통합되거나 거의 같은 문법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처음 나왔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GitHub 안 액션이 CI랑 CD랑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생태계 교란자 스스로. 네. 왜냐면 서크시아이나 트래비스는 뭐 이미 좀 안 좋은 상태긴 하지만 얘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런 생태계 위에서 같이 협업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서크시아이는 이제 길랩이랑도 붙기 애매하고 깃허브랑도 붙기 애매하고 이러면은 좀 위태해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지금 근데 약간 그렇죠. GitHub 액션스가 발표한 거 보면 프라이빗은 월 2,000시간인가? 네. 빌드 무료고 공개 저장소는 완전 무료고 뭐 이러니까 GitHub이 잘 할 수는 있는데 예전 GitHub이었다면 안 했을 것 완전 같아요. 망했을 네. 것 같은데 했으면 이제는 MS 밑에 있으니까 GitHub 액션스를 CI/CD 부분을 MS한테 맡기면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 통합까지 생각하면서 깃허브이 약간 진짜 원래 문어가 재벌의 상징이잖아요. 문어요? 네. 그 재벌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돼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들긴 했어요. MS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많은 요구. 근데 원래 액션스에서는 CI/CD에 대한 그런 컨셉을 되게 미묘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안 할 처음에는. 것처럼 꼭 연결만 네, 해줄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CI/CD라는 단어를 딱 들고 오니까 근데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봤더니 그냥 잡개념으로 쭉 실행하는 거밖에 없어서 서클시아의 워크플로우 쓰면 이제 잡을 설정해놓고 밑에서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한데 근데 제가 CP 거 지금 들어가 봤는데 네. 워크플로우 없던데? 워크플로우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잡으로 돼 있던데? 아니요. 그 서클시아의 컴피그 파일을 봐요. 컴피그 파일 보면 잡이 여러 개 있고 그 밑에 워크플로우 아, 그래요? 하나로 하긴 했는데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건가? 근데 이제 만약에 다양한 조합의 빌드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서클시아이처럼 워크플로우 개념이 좋은데 애저가 또 만들겠죠? 아 그러네 워크플로우 해놓긴 하셨구나. 서클시아이 쓰면 안 되나? 왜요? 저는 잘 몰랐는데 서커시아이가 일본 회사라는 이야기가 일본 회사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서커시아이가 처음 불매 들리는데? 운동 하세요? 네? 그건 아닌데 불매 운동 하세요? 요즘 안 하면 욕먹잖아. 하나 아닌가? 모르겠어. 일본인가? 이게 그 무슨 노제팬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런 거 등록돼 있나? 서크시아이가
모르겠네요. 거기 루비는 없어요? 아, 안 돼, 루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 되겠다. 네. 괜히 말했네. 무덤을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했던 테라폼 공유회 얘기하고 아, 네, 네. 맞아요. 아 네. 지난주에 우리 테라폼 공유했었잖아요. 8월 8일. 지금 방금 쓰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없었는데? 맞아요. 방금 쓰신 거예요. 원래 쇼노트에 없었는데 네. 네.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잘하셨어요? 생각해서. 저는 없어서 못 들었지만. 그때 생각보다 이게 5,000원을 내고 발표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지 3분이나 못 오셨어요. 9분 신청하셨던데 약간 저는 그게 전체 발표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좀 더 그거를 빡세게 써야 되는 것 같아. 이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 발표인지를. 근데 이제 약간 10분 발표고 다 같이 발표를 하니까 아 빠져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반 발표는 보통은 이제 안 빠지잖아요. 네. 왜냐면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니까. 물론 가끔 취소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거 좀 더 중압감이 전달됐어야 되나? 근데 사실 어렵긴 한 게 이 정도 했어도 신청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코프 미덤만 했어도 40-50명씩 그래도 다 채워서 했잖아요. 한 일주일 안에 샀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한 2주 동안 모았는데 9명? 9명. 그것도 내부 운영진에서 3명인가 2명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긴 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시코프 모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테라폼하고. 그거보다는 전 발표에 대한 부담일 것 같아요. 뭔가 발표해야 된다는 부담? 근데 막상 들었을 땐 저 재밌긴 했었거든요. 발표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접 쓰시는 얘기들 들을 수 있어서 또 저희랑 비슷하게 회사 기억이 안 나는데 ECS 쓰시는 애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분한테도 ECS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좋았었고 또 처음 삽질하신 분 얘기도 있었었고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했어요. 다음에 그런 뭐- 어떤 의도를 낙교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왜 전체 발표를 생각하셨었는지. 유튜브로. 지금이요? 아, 저는 이제 저번에도 그 진주님 나온 에피소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약간 언컨퍼런스라고 부르는 형식의 모임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로서도 그렇고 발표자로서도 그렇고 일반 세미나 형식은 조금 뭐랄까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네. 해요. 그러니까 발표자 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발표했는데 막상 그냥 뭐 집에 가거나 한 애들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잘 얘기가 돼서 또 남아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듣고 가버리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사실 좀 벗어나려는 형식의 컨퍼런스들, 세미나들이 이제 언컨프 형식에 네.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였죠? 이그나이트 같은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그나이트는 사실 형식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사실 이그나이트는 행사 자체가 있거든요. 거기 한 15분씩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니고 발표자들이 한 10명 정도 해서 15분씩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구성을 하는 거죠. 라이트닝 토크만 하는 라이트닝 토크만 한 10명 정도씩 10분을 하면은 아주 빡빡하게 해서 진짜 10분 딱 자르면 2시간 채울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모임을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각자의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각자 이제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참여자에 좀 제한을 두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참여자나 혹시 초대하신 분 이 정도만 제한을 둬서 한 10명 발표에 20명 넘지 않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얘기했으니까 끝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도를 한 거잖아요. 그쵸.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얘기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네. 좀 더 얘기하면 그쵸.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근데 오히려 지인분을 한 분 정도 모시고 올 수 있게 했더니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미더비 끝나고 지인분들이랑만 다 가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왔으면 만약에 세미나에 자기 혼자 왔으면 쭈뼛쭈뼛 하면서도 이제 뭔가 어울려 보고 이런 시도를 할 텐데 지인이 있으니까 그냥 지인이랑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겠지만 나중에 이제 운영진만 남아가지고 한두 시간 막 서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하시코프 모임 때도. 그때는 그러니까 미덥은 그래서 이제 미덥이 네. 좀 애매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사실 요번에는 다른 형식을 시도했던 건데 여기서도 더 안 됐다고. 근데 약간 의도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가 잘 전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주로 참석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야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이번 주말에 파이콘 있잖아요. 파이콘에서 아, 좋은 파이콘 벌써. 부분들이 파이콘은 그 발표하신 분이 오픈 스페이스라고 별도 공간에서 또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모임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 발표자랑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청중이랑 약간 가감 없이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발표자도 사실 발표할 때는 좋은 얘기만 쓰지만 실제로 그 어두운 부분들은 잘 공유 안 하거나 하는데 이제 그런 오픈 스페이스에서 별도로 모임을 하면 내가 뭐 ECS 열심히 찬양했지만 사실 ECS 쓰면 이런 점 불편하더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다음부터 부분들로 그렇게 해결이 해주세요. 되는 거죠. 근데 오픈 스페이스를 운영하기에는 사실 테라폼은 사실 조금 세미나에서는 작아서. 힘들죠. 네. 세미나에서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트닝 토크를 이그나이트 형식으로 구성하는 식의 시도를 몇 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6분이 이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분 발표하고 3분을 앞에서 모셔놓고 패널 토의 같이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네, 받았는데 세트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니즈가 좀 해소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니즈를 그러면 해소 못하도록 질문 없이 쭉 발표만 하고. 저는 좀 느낀 게 그 행사 설명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잘 전달되었던 네.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좀 반성이 되긴 하죠. 저도 이제 그런데 뛰어나진 않아서 네. 너굴리만 믿고 있었는데 실망이에요. 아니, 전 너굴님 항상 보면 낙교님도 그렇고 적자 운영을 하시잖아요. 원래 이번에도 좀 착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5,000원씩 받았는데 제가 한 전에 했던 운영비랑 포함해서 한 7,000원짜리 샐러드를 다 같이 먹을까. 한 5,000원을 받았는데 7,000원짜리 샐러드를 하면 어떡해요? 동반자까지 데리고 다 오는데. 발표자니까. 근데 동반자 생각 안 한 거지. 동반자 생각하니까 이 너무 아니, 동반자 생각 안 해도 5,000원 받고 7,000원 하면 2,000원 마이너스잖아요. 남는 돈이 있었으니까 조금. 네, 그 전에 운영비가 남아 있었으니까. 아니, 저 라고 매번 생각을 벌어야 되는데 기존 거 까먹을 생각만 이렇게. 어쨌든 요번에도 적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한 게 이거밖에 없나? 그 컴프가 하나 있었고 네. 또 있었나요? 콤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컴프라고 컨퍼런스 갔다 왔던 경험들을 공유했죠. 이제 공유하는 모임을 한번 2016년인가 네. 했었거든요. 그 스마트 스터디 사업 빌려서 그때는 되게 좋긴 했었어요. 그때는 거의 다 남아서 이제 같이 저도 얘기하고. 그때 있었는데. 있었어요? 아니,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아, 진짜. 어디 갔다 오셨었지 그때? 루비카이기. 맞아 기억났다. 그 시아님이랑. 맞아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히 아예 뭐 동반자도 없고. 네. 그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컴프 계속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요새는 너무 다들 외국에 가셔서 이제 좀 희소성이 없어진 느낌이. 아니죠, 뭐 그래도 좀 계속 해볼만하죠. 오히려 이제 다양한 모임 가니까. 맞아. 컴프는 영상도 남아 있어요. 저도 그 맞아요. 다음에 지금 보면 그 다음에 WWDC도 한번 갔다 왔었었고. 근데 그 뭐 WWDC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온 사람 그냥 이야기 일방적으로 듣는 거보다 그때 다 어디 갔다 왔으니까 이야기 듣는 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리인벤트 갔던 분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때 리인벤트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 그분 몰랐어요? 리인벤트 별로라 그랬거든요. 뒤에 노는 것도 별로라 그러고. 근데 제가 바로 어쩌다 보니까 그 다음 년도인가 갔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 그렇게 알게 되고 재밌었어요. 컴프가 은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리인벤트 갔다 오셨던 분이 준비를 많이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부담스럽게. 너무 저 미안했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긴 해요. 아무튼 적자 좀 내지 마세요. 뭐 언젠가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잘 짜는 걸로.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아직 남은 돈이 아예 없어요? 있어요. 그 전에 운영비가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긴 자꾸 해요. 저렇게 마이너스로 운영하시죠. 그 남아 있는 돈을 장비 좀 사줘요. 카메라 이런 거. 아니 아니 그 정도 돈은 안 돼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운영진 회식도 아직 한 번 못 했는데 회식하면 끝날 돈이에요. 운영진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일단 탈퇴해야겠다. 이게 적자 내놓고 탈퇴하는 거. 그 뭐예요? 제가 지금 그 팟캐스트에서 못 뭐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노려봤거든요, 나크님.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없어요? 컴프나 한번 해주세요. 콤프야. 운영진을 뽑아서 저는 좀 힘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들으러 갈게요. 이전 참여했던 초대권 주시면 그런 거 들으러 없어요. 무조건 발표해야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안 하고 들으려고만. 그러게 2016년에 했었네 이거. 그러게요. 계속 했으면 오래됐다.
그 영상이 있었어요? 있어요. 다 그때도 녹화 열심히 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컴퓨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마트 스터디가 되게 좋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터디는 발표를 하면은 단상이 있잖아요. 단상 뒤에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가 진짜 대박으로 찍혀 있어요. 맞아요. 정말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아 그렇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회사 이사 오면서도.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 스터디 자체에 그 캠코더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예, 그걸로 그때 했는데. 회사 걸로 빌려서 했어요. 근데 확실히 영상용 캠코더가 DSLR 이런 거보다 잘 나오고 한 번에 잘 나와서 이게 영상용 캠코더였는지 모르겠고. 맞죠? 영상용 캠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관심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뭘로 찍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영상용 캠코더라서 확실히 잘 근데 들어갔더라고요. 배터리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네. 영근님 발표가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영근님 발표도 재밌었는데 그 파이콘 맞아요. 갔다 오셨던 얘기 했었거든요. 파이콘이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모임들에 비해서. 빨리 그 하시코프 모은 돈이랑 서초루비 모은 돈 다 합쳐서 카메라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유용하면은 혼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요? 같이 쉐어하면 되잖아요. 적자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서초루비는 40만 원 모였어요 벌써. 오. 많이 모았네. 안 쓰니까 다 돌려줘야죠. 이렇게 적자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100만 원 모으면 카메라 사서 영상을 더 잘 찍어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돈 많으면은 또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버리는 거죠. 우리 주최 측 주최하신 분 얘기 들어봤는데 그 두 번째 모임 있잖아요. 그때가 카카오 했었죠 아마. 몰라요? 비밀 발표, 프라이빗 발표 하나 있었잖아요. 서초루비. 그게 너무 좋았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모임도 막 사람들 불러오고 했었나 봐요.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임팩트 있는 게. 있죠. 업비트 있었잖아요. 있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장르가 달랐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영상에 오프 더 레코드로 라이브를 했잖아요. 굳이 안 내리고 근데 보고 싶은 아무튼 거라고.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때 세 번째 행사가 좀 돈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5,000원 받다 10,000원 받았는데 그래도 사람 많이 왔어요. 그쵸.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 뭐 적정 운영하는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부담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운영하는 사람들 부담 안 가질 정도로 모아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운영은 한 40만 원 받. 이제 뭐 40만 원 했으면 받아요? 그때 디자인 로고 해준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돈도 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쵸. 돈이 그리고 있어야지 주지. 안 그러면 결국 그려달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고. 맞아요. 어쨌든 엊그저께 트위터에서 거 봤는데 네.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따진다고. 무슨 모임에 와서 10,000원 내고 왔으면은 그거 10,000원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엄청 따진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모임을 안 하는 거. 안 하면 되긴 하죠. 무조건 손해보잖아요 모임을. 아무튼 그런 게 생각났어요. 네. 이거 얘기하실 거예요? 구글 팟캐스트? 저는 잘 모르고 낙교님이 올려주셔서 간단하게 잘 모르는데? 얘기하죠.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올려놨어요. 얘기하라고? 네. 얘기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일단은 그 팟캐스트 결과가 뜨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성의 없이 설명하는 것 같아. 빨리 하기 싫어가지고. 네.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 네. 보다. 아니 잘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설명 안 하는 아니 잘 거잖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팟캐스트라는 섹션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섹션처럼 팟캐스트랑 생겨서 그 에피소드를 바로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누르면은 구글 팟캐스트로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웹상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저도 잘 안 해봤었는데 검색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시네. 왜요? 아시면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팟캐스트 섹션이 생긴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뭔가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테라폼 팟캐스트를 치면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그 음성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에피소드인지 찾아가지고 그걸로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낙교님 예전에 항상 말했잖아요. 유튜브 나중에 음성 인식해서 그걸 네. 검색 결과에 반영할 거라고 내용을. 근데 지금 이 팟캐스트 내용이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대충 읽어서 못 봐서가지고 그런 얘기 듣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검색어 뒤에 팟캐스트를 붙이면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팟캐스트 이슈를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엄청 좋네요. 뭐야, 낙교님 우리말- 자기 잘 말했으면서 일부러 지금 그러니까. 설명 제대로 안 우리말 하고. 분석은 잘 저는 될까요? 링크만 한 거예요. 아니요, 그
그 슬랙 거기 봐봐요. 그 트위터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게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말 분석까지도 잘 될까요? 아, 우리 한글은 안 되는 한글은 것 아직 같아요. 안 될 것 네. 같은데. 아, 근데 뭐 솔루션이 있으니까 미국은 언어 영어야 뭐 특이하게 만들겠지만 일본어나 다른 거 하면서 언어 푸는 건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발음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된 건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 어차피 구글이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로 팟캐스트 찾아주는 거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텍스트 분석한 다음에 그걸로 다시 키워드 뽑아내고. 근데 아무튼 팟캐스트 섹션이 생겼습니다. 섹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섹션 생겼어요. 아니 위에 탭에는 없어요. 그냥 그 섹션이 팟캐스트라고 아니라 검색해야 돼요. 중간 나오는 그 섹션. 아 그쵸. 유튜브처럼. 중간에.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바로 나오고 지금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서 구글 팟캐스트 페이지가 뜨고 바로 에피소드 재생이 돼요. 이 페이지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구글 팟캐스트는 앱으로만 연결됐었잖아요. 네. 근데 아예 웹으로 재생을 하게 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바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 팟캐스트에 등록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딱히 앱밖에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구글 팟캐스트에 그건 예전에- 앱에서 말하는 거죠? 네? 앱에서 말하는 거죠? 뭐 웹에서도 어쨌든 뭔가 등록을 해야지 구글이 받아서 했죠. 우리로 치면 팟빵에 등록하니까 팟빵이 아는 거고. 웹에서 나와요? 네, 웹에서 지금 ST디어 팟캐스트 하면 그 구글 그걸로 그러니까 구글 팟캐스트? 그러니까 앱에서 어쨌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구글 팟캐스트 앱을 써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 이상했던 건 거기서 검색을 하잖아요. 같은 팟캐스트인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보면서, 소스를 참조하는 것 여러 같아요. 소스 그냥 참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파티가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파티 등록하면 자동으로 애플인가 어디 등록돼서 예전에 우리 순위 막 2개 나왔었잖아요. 파티 안에 우리가 애플에 파티 안에 2개 나왔죠. 애플에 네. 정식으로 등록한 거랑 파티가 또 어떻게 아, 등록한 거라 맞아, 하는데 맞아. 지금 아. 구글 팟캐스트 쪽에는 파티가 등록한 게 들어가 버렸어요. 네. URL 그 RSS 주소 자체가.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주소로 등록되게. 요즘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뭘요? 그 인수돼서? 아 맞아요. 파티가 아프리카 TV에 인수됐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넘겼죠. 인수한 건 아니고 뭐. 네.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NHN 아니구나. 회사가 네. 서비스를 준 거니까. 근데 서비스를 넣는 거구나. 아프리카 TV가 그 파프리카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고 그리고 그거는 좀 어떻게 쓰는 거였어요? 쓸 수 있었어요? 앱이 있었나? 앱이 있었고 아, 그래요? 웹도 있었는데 웹도 등록하는 게 좀 이상했고 저희도 이제 며칠 등록하다가 제가 삭제한 이유가 네. 에피소드를 등록하면 걔네들이 광고를 앞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 음성 라디오 광고처럼 우리가 넣지를 않았는데 그 끄는 옵션도 없었고 그래서 파티가 인수돼서 지금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 물론 조회수가 많은 팟캐스트야 인기 좋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조회수도 적은데 막 후원해 주시는데 광고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파티에 편성해서 저희 STD 아웃 오디오 파일을 파티에 업로드하고 그 URL 따서 하는데 팟빵 이런 데는 막아버리는데 파티가 안 막아서 해놨는데 그거를 다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가 막으면. 조만간. 예. 근데 그거를 직접 하면은 돈이 좀 들겠죠? 그쵸. 트래픽비가 은근 저희는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도 뭐 100메가 좀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요즘에. 그래도 그 팟캐스트 큰 데들은 용량을 엄청 많이 줄이는 것 같긴 하던데. 지금 그러니까 좀 줄이긴 한 네이버가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고 네이버는 음성 파일 올리면 인코딩 하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은 아닌데 뭐 아무튼 몇십 분 거기는 걸려요. 얼마 전에 동영상 처리는 뭐 몇 분 만에 된다고. 그러니까 동영상 뭐 저 실시간 사람 미디어 글을 보기는 뭐 트랜스 코딩을 이용해서 뭐 3분 만에 된다 그러더니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음성 올리면 한 10분 넘게 걸려. 아무튼 바로 그 노출을 못 해요. 그래서 해놓고 한 몇 시간 있다가 보긴 하는데 몇 분째 되는지 모르니까 알림도 없고. 네네. 아무튼 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안 굳이 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 파프리카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시작하자마자 돈 벌려고 하는 맞아요. 느낌? 근데 낙교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그렇죠. 주가에 지금 다 반영돼서 아프리카 TV 주가가 지금 올해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프리카 TV 주가 안 봤죠? 안 봤어요. 아프리카 TV가 지금 한국 코스피에서
코스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스닥, 꽤 코스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예요. 저 작년에 진짜 엄청 어디지? 올랐어요. 방통인가 거기서 엄청 싫어한다고 해서 주가 엄청 떨어졌을 때 봤었거든요. 16,000원인가? 그 이후로 진짜 끝이 없는 상승. 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기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매출이 잘 나고 그러게. 주주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가? 흔들리고 고민해 있다. 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아프리카 TV 주식 분석 뭐 이렇게. 그러게요. 주식 분석 팟캐스트 하나 만드세요. 안 해주면 말 걸고 몰래 옆에서 녹음해야 되겠다.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몰래 녹음해서 내가 이 컨텐츠를 써야 되겠다. 몰래 녹으면 왔다 나중에? 네? 아니에요. 낙교님 몰래 녹음해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류 하나 만들어서 몰래 이렇게 사인을 하게 해주세요. 내 이야기는 언제든 녹음돼서 나가도 된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